안타깝게도 전쟁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먼저 무기가 개발되고 그 부산물로 군사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 온 것이죠. 어쩌면 하프늄 폭탄도 그런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프늄 폭탄의 개발과 관련해 지금 인류는 막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인데 그 시작 몇 미터 지점에서부터 벌써 발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프늄의 핵 이성체를 기반으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이상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극도로 소극적인 첫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영상을 타이밍 맞춰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꼭 채널 구독해주세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즐겨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자핵 물리학을 아주 간단히 알아보자. 하프늄 폭탄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원자핵 물리학의 기초를 살짝 되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도 원자의 기본 구조 정도는 잠깐 기억을 되살려 주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의 중심에는 양전하를 띤 양자와 중성자인 원자핵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주위를 훨씬 가벼운 질량을 가진 음전하의 전자들이 다양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건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 원자핵에 끌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전자들은 각각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자는 여러 궤도에 나뉘어 분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의 궤도가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그 에너지 준위는 더 낮아지게 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의 에너지 준위, 즉 궤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뿐이고 헬륨은 2개의 전자를 가집니다. 그 다음 원소인 리튬의 세 번째 전자는 기존 궤도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깥쪽 궤도, 즉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준위에는 최대 8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의 11번째 전자는 세 번째 궤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 전자는 꽤나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모든 전자가 안정된 궤도에 있을 때의 상태를 우리는 원자의 바닥 상태, 즉 기저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이와 연관된 원자핵의 이성체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시작됩니다. 그에 앞서 알아두면 좋은 건 에너지 펄스를 가하면 전자를 잠시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는 들뜬 상태, 즉 여기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전자는 여기 상태로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는 에너지를 빛의 입자인 광자 형태로 방출하고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와 거의 똑같은 일이 원자핵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원자핵 안에도 양전하를 띤 양자, 그리고 중성자라는 입자가 존재하며 이 둘을 합쳐서 핵자라고 부릅니다. 양자와 중성자는 핵력이라는 강한 힘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핵자들도 전자처럼 원자핵 내부에서 다양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상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펄스가 원자핵에 닿으면 양자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고 원자핵은 기저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이 양자들은 다시 원래의 에너지 준위로 되돌아가면서 남는 에너지를 광자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전자가 이동할 때보다 수백만 배나 더 크다는 점입니다. 즉, 이 경우 원자핵은 경 X선, 다시 말해 아주 강한 X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하프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프늄의 이성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하프늄과 그 이성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핵 이성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 원자핵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들뜬 상태, 즉 준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건 그 들뜬 상태가 100만 분의 1초부터 몇 년까지 지속되는 그런 특이한 핵 이성체들입니다. 핵 이성체를 표기할 때는 기준이 되는 동위원소 뒤에 M을 붙여서 표시합니다. 복잡한 원자 핵 물리학 이론에 깊이 빠지지 않고 말하자면 과학자들의 관심을 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존재로서의 수명이 긴 핵 이성체였어요. 수명이 긴 핵 이성체가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실제 핵 반응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에 필적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하프늄입니다. 기저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로 계산되는 그 양은 약 250만 전자볼트에 달합니다. 그리고 하프늄의 핵 이성체인 하프늄 178Me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 반감기가 무려 31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에너지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우라늄 235가 방출하는 2억 전자볼트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라늄의 동위원소는 한 번만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하프늄의 동위원소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프늄 178Me는 마치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배터리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이상적인 하프늄 폭탄이란? 자, 여기서 가정 하나를 해보죠. 만약 하프늄 핵 이성체가 1kg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 하프늄이 들뜬 상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무려 37만 kWh, 작은 전원주택 하나에서 수십 년 동안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프늄을 어떻게 들뜬 상태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생성된 에너지를 어떻게 꺼냈을 것이냐 하는 점이죠.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강력한 감마선을 하프늄에 쬐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연구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프늄 178Me라는 하프늄 핵 이성체를 넣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자로가 가동되는 동안 생기는 아주 강한 중성자 흐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방법의 효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1년 동안 일반 하프늄 1kg에서 겨우 1마이크로그램 정도의 하프늄 178Me밖에 얻지 못합니다. 물론 오직 하프늄 핵 이성체를 만들기 위한 전용 원자로를 짓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비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여기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하프늄을 들뜨게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들뜬 상태의 원자핵 근처에 외부에서 방출된 광자가 아주 가까이 지나가면 그 원자핵은 광자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광자는 외부에서 날아온 광자가 가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유도 방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레이저가 바로 이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하프늄의 경우 2.446메가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하프늄 178Me 근처를 통과하게 되면 이 원자는 순간적으로 낮은 에너지 궤도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로 또 다른 원자가 들뜬 상태에서 기저 상태로 전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프늄 원자핵들이 들뜬 상태에서 기저 상태로 바뀌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마치 눈사태처럼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흔히 폭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순수한 하프늄의 폭발력은 같은 무게의 군사용 플루토늄 폭탄의 약 60분의 1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프늄 폭탄은 기존의 핵폭탄보다 위력은 약하거나 같은 위력을 내려면 더 많은 질량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프늄 폭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은 임계의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리적으로는 2층짜리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하프늄 성냥을 켜거나 하프늄 탄환을 총에서 발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무게 500g짜리 하프늄 수류탄의 폭발력은 무려 15만 7천 kg의 TNT 폭발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 엄청난 위력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하프늄의 장점은 단순히 파괴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하프늄 폭탄이 터지고 난 후 그 자리에 남는 건 방사능이 없는 안정된 하프늄이라는 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즉, 하프늄 폭탄은 깨끗한 무기이고 전투 후 전장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일도 없습니다. 군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이상적인 무기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선 광자가 원자 바로 근처에서 방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장비는 현재로서는 수 킬로미터 길이의 초대형 X선 레이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프늄 폭탄 제조의 시도. 이렇게 보면 하프늄 폭탄 제조는 불가능하다는 철벽 같은 반론들이 여럿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프늄 폭탄이 어쩌면 정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프늄 폭탄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런 도전을 이끌게 된 계기는 미국 댈러스에 위치한 텍사스 대학교에서 카를 콜린스가 주도한 한 연구였습니다. 그는 직접 제작한 X선 장치를 사용해 극소량의 하프늄 핵 이성체인 하프늄 178Me에 X선을 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카를 콜린스는 이 핵 이성체에 수주 동안 지속적으로 X선을 조사했고 이후 하프늄 자체에서 약한 X선 배경 방사선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일부 하프늄 원자핵이 들뜬 상태에서 기저 상태로 전이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결과에 만족한 콜린스는 폭발적 반응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지 못한 건 순전히 조사장치의 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대부분은 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매우 영향력 있고 자금력까지 갖춘 한 군사 조직이 이 연구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 조직은 바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줄여서 다르파였습니다. 1998년부터 수년간 군은 하프늄 폭탄 개발 프로젝트에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대규모 실험 과정에서는 가장 강력한 X선 장비들이 동원되었지만 조사된 물질 주변에서 눈에 띄는 방사선 증가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여러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참여했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X선 장치였던 어드밴스트 포톤 소스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싱크로트론도 조사 장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연구자금 지원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하프늄 기반 폭탄 개발 시도는 미국 언론이 말하길 과학 사상 최악의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담한 결과를 두고 하프늄 핵 이성체를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가능성마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에 동의하지 않고 결국은 기술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아직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만약 장거리 우주 항해용 우주선에 소량의 하프늄만으로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매력적인 가능성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